안녕하세요. 남은을 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정말 많이 나왔던 얘기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수사청을 신설한다 이런 말들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아니 이게 대체 뭔 소리인지, 그리고 그게 일반인들의 그런 일상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인의 이주원 변호사님과 함께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 뭔가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좀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 이 검사에게 보통 다 속해 있는데 이걸 분리시켜서 이제 수사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권 일부까지도 경찰에 좀 넘겨주는 방식으로 권력을 좀 조정하자라는 취지의 그런 조정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모든 게 들어가 있죠. 그 전까지는 검찰이 모든 수사를 담당했었고,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 사실 수사를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좀 나눠보자. 그래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 조정을 좀 하자라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이미 좀 새롭게 바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검찰이 기존에는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그거를 경찰을 지휘하는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6대 중요 범죄, 쉽게 얘기해서 좀 금액이 큰 횡령 배임 사건 또는 뇌물, 선거 관련한 사건 외에 대부분의 일반 사건들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1차적으로 수사를 한다, 이렇게 바뀐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에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디에든 고소장을 내도 어디서든 처리를 해줬거든요. 이제 올해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는 검찰에는 그 6대 중요 범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한 고소장만 접수가 가능하고 그 외의 고소장은 다 경찰에 접수하도록 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유튜브를 찾아보시거나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고소를 할 때 꿀팁처럼 공유되던 게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냈는데 반려가 됐어요. 고소장 내용이 부실하다고, 아니면은 이거는 범죄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퇴짜를 맞았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보통 많은 답변들이 검찰에 대세요. 검찰로 수사는 봐줍니다. 그럼 어차피 검사가 사건을 접수한 다음에 그거를 경찰한테 지시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소장이 퇴짜를 맞는 일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걸 약간 꿀팁처럼 공유했었는데, 이제 좀 바뀐 거죠. 네네. 6대 중요 범죄가 아니라 중대 범죄가 아닌 일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검찰에 고소장을 내더라도 검사가 그 사건을 접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찰한테 토스 넘기는 거예요. 이송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이제 앞으로는 경찰이 관할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네. 여기서 좀 실제적인 팁 하나가 있다면, 지금 바뀐 조정안에서는 검찰의 6대 중요 범죄가 아닌 그런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될 때 이걸 반려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경찰로 이렇게 송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 약간 단점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이니까 고소를 진행하실 분들은 좀 더 빠른 고소 진행을 위해서 6대 중요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들은 경찰서에 바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게 확실히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달라진 변화라는 거는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이라고 해서 검사로부터 좀 독립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게 됐는데, 이런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바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1차적으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해서 결론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과거랑 뭐가 다르냐 싶은 분들은, 기존 제도에서는 경찰이 먼저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걸 검사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사실 경찰의 수사 어떤 결과가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어차피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려주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지휘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바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는 경찰이 1차적인 결론을 내리면 그게 최종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 고소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범죄가 분명히 일어났는데 경찰이 증거를 잘못 봐서 이거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 경우에는 고소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검사가 사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찰이 1차적으로 사건의 어떤 종결시킨 경우에도 검사가 그걸 다시 한번 기록을 보고 부활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무조건 경찰에서 검찰로 보고되게 돼 있던 사건이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이라도 과거에 수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아니면 고소를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아실 텐데 보통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는데 근데 경찰이 사건의 결론을 내렸을 때 그때 그거를 처분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죠. 그리고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경찰이 단독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한 결과 이거는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검사한테 넘기고 그리고 죄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불기소 의견을 넘기는 거예요. 이 의견이라는 말 자체가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분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경찰의 그런 보고를 받아서 그 결론을 바꿀 수도 있었거든요. 경찰에서는 죄가 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사건이지만 검사가 확인해 보더니 이거는 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뒤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그런 6대 중요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경찰이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검사한테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죄가 안 된다. 이거는 불송치 결정. 검찰한테 사건을 넘기지 않고 그냥 죄가 안 되니까 여기서 끝내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물론 그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이 갔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됐으니까 일부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분들이 되게 큰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냐, 이젠 경찰 전관의 시대가 온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좀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민감한 문제죠. 사실 우리나라 사법 체계 그리고 사법 시스템상 그 법조계에서 전관 문화라는 게 사실 공공연하게 사실 밝혀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루머로만 떠돌고 있고 사실 의뢰인분들의 상당수는 이런 전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경찰 전관, 그러니까 여기서 전관이라고 하면 어떤 경찰로 근무했던 법조인을 사건의 어떤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됐냐 이런 내용일 텐데 그 결론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에 의하면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전관 문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도 많이 봤고 전관 문화가 없는 것 같은 현상도 많이 봤는데 제가 사실 가장 크게 보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경찰 조직은 경찰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찰에서 1차적으로 사건을 맡게 되면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 경찰관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사실 그 수사관이 몇 년 차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1년 차 갓 이제 임용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베테랑 수사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10만 명이 훨씬 넘는 그 경찰 조직에서 한 개 그 담당 경찰관을 과연 경찰 전관 출신의 어떤 그런 변호사가 맡는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커넥션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사건 처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관 문화에 대한 비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언론 보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런 전관 문화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계속해서 논의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조직은 수가 적다 보니까 검찰 전관에 대한 폐해가 조금 많이 언론에서 많이 비판됐었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권력 일부를 경찰로 이전한 거죠. 사실 이런 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만 사실 언론의 그런 보도로 인한 자정작용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명백한 증거 내지 사건의 그 실체적 진실을 잠깐 놔두고 전관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특별한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굉장한 특혜를 입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 바라는 것만큼 많이 일어나기는 힘든 사회가 되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전관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런 일반 시민들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조금 무너뜨리는 면이 있죠.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호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심지어 그게 법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담당 검사, 담당 수사관과의 그런 친분 관계 때문에 결론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하는 그런 제도긴 한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전관 변호사에게 기대하는 바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내가 좀 친분 관계가 있는 그런 경찰, 그런 검찰에게 갔을 때 그런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사실관계랑은 좀 다르게 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인 건데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직이 좀 작고 전국에 있는 검사라고 해봤자 3,000명이 채 안 되죠. 그런데 경찰 같은 조직은 제가 알기로 14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14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 경찰 조직 내에서 그런 친분 관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실
아무리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친분 관계를 이유로 해서 A여야 될 그런 사건을 B로 뒤집는다라고 하는 거는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현직에 있는 그런 경찰이나 그 검찰, 그 검사 역시도 그런 식으로 단순한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결론을 뒤집는 거는 본인의 모든 커리어와 본인의 직을 걸어야 할 정도로 그렇죠. 대표적인 부정부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혹시라도 그런 뭐 친분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전관 그런 효과를 과시하면서 고액의 그런 변호사 선임료를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경우에 사실 정관 문화의 폐해 외에 사실은 좋은 것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정관 문화가 좋다는 게 아니라 사실 정관 출신 그런 변호사 분들 또는 법률 전문가 분들이 가지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굉장히 그 절차나 이런 내용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그 전문성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약 그런 사건 처리에 있어서 그런 전문성을 내세우는 정관 출신이 있다면 사실 그 경우는 굉장히 사건 처리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아는 약간 그런 음성적인 정관 문화의 혜택, 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시대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인 겁니다. 네. 그렇죠. 내가 누구랑 알고 있고 누구랑 밥도 먹었고 술도 먹었고 다 했다 이런 것들 너무나 구시대적이고 올드하죠. 그런 걸 이유로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검사와의 친분 관계 아니면 판사와의 친분 관계 이런 걸 좀 내세우고 과시하면서 막 뒷돈도 받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게 법조 비리 사건으로 비화되게 썼는데 사실 요즘에는 수사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런 어떤 악마의 유혹을 하는 법조 브로커나 아니면은 변호사가 있다면은 더 경계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올해부터 시작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변호사 업계에서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그 바뀐 검경 수사권 조정 안에서 이제 경찰에서의 수사 그리고 검찰에서의 수사 어떤 그런 난이도에 따라서 변호사로서 그 사건을 진행하는데 어떤 경우가 더 쉽냐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되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또 의견으로는 경찰 단계가 사건을 이렇게 변호하고 또는 고소를 대리하는데 더 수월하고 용이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편으로는 검찰에서의 그런 변호 업무를 진행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많이 조사가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맞아요. 검찰은 이렇게 좀 반쯤은 이렇게 만들어진 기록 일부를 보면서 사실 사건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경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다고 하면 사실 백지 상태에서부터 모든 걸 그려가게 되는 거고 경찰 단계에서 어떤 법리적인 그런 해석이나 아니면 저희의 주장 같은 거 증거 같은 거를 더 적극적으로 내놓는 방법으로 사실 검찰 수사를 생각하지 않고 경찰에서 집중해서 끝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더 변호 업무에 있어서는 조금 집중해서 더 대처할 수 있게 된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좀 많이 답답했던 경우가 의뢰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한번 조사를 받아보고 혼자 경찰서 가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좀 변호사님 도움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근데 초동 수사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정말 중요한 건데 혼자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자체를 좀 망쳐놓는다거나 진술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저뿐만 아니라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뒤집기 어려운 경우 이미 망쳐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경찰 수사가 1차 수사다 그리고 얼마든지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는 거고 검찰 수사가 진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많은 의뢰인들이 좀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 수사로 인해서 1차 수사 종결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다 보니까 사건 처음부터 좀 진지하게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변호인 도움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처음부터 변호사가 투입됐을 때 더욱더 좀 억울한 일이 덜 생긴다 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조금 변호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사실 경찰 단계에서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그 흐름이랄지 아니면 업무의 난이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사실 느낍니다. 경찰에서의 수사 그리고 검찰에서의 수사 여기에 사실 이제 참여할 때 사실 난이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소회가 하나 있었는데 검찰에서의 검사의 어떤 수사를 하는 방식이나 어떤 능력에 있어서는 사실 편차가 좀 작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경찰에서는 사실 한 가지 그 느꼈던 점은 담당 수사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 수사력에 있어서 차이가 편차가 크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연차도 중요할 거고 그 어떤 분야의 전문성도 중요할 텐데 변호 업무를 했을 때 어떤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감에 의존하는 수사관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굉장히 그냥 법리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는 분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 되게 좀 인정이 많으신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굉장히 가혹하고 뭔가 정의관념이 투철한 분도 사실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고 그 분과 어떤 우리의 변론 방향, 변호 방향이 어떻게
좀 일치하고 잘 맞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좀 많이 달라졌던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경찰 단계에서 이제 수사가 종결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개개인의 수사 인력에 대한 굉장히 좀 일관되고 사실 뭐 그런 능력 함양, 수사력 함양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변호사가 느끼는 조금 우려되는 점이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검찰 조직 같은 경우는 그 수가 좀 적고 뭐 3,000명이 안 되는 조직인데 경찰 조직 같은 경우는 14만 명이다 보니까 그 숫자가 많은 만큼 그 안에서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죠. 가장 수사를 잘 하시는 분과 가장 경험이 좀 부족한 분 사이에 갭이 더 클 수는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경찰의 담당 수사관의 수사력의 차이가 사실 억울한 일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경찰에게 내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당연히 그 경찰이 정말로 수사력이 높고 척하면 척하는 그런 분위기의 경우라면은 그분이 의지를 갖고 수사했을 때 결국 사건을 해결해 주겠지만 만약에 그분이 조금 경험이 부족한 분이라거나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나는 분명 범죄 피해를 당한 게 맞는데 억울하게 이 사건이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염려가 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건을 진행하는 게 도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경우에 변호사가 처음 사건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건을 정리해서 경찰에게 제공할 경우에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입장에서도 훨씬 더 수월하게 사건을 조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거와 좀 바뀐 흐름이 또 계속해서 있다고 하면 좀 예전만 해도 고소대리라는 게 사실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고소장은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건데 저 범죄 여기에 피해자인데. 어떤 대리인이 필요하냐라는 입장에서 경찰서 찾아가거나 혹은 민원실에다가 어떤 고소 내용을 그냥 접수하는 데서 끝나고 수사는 결국 경찰이 다 하게 돼 있죠. 그런 경우는 결과만 통보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경찰관도 어떤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증거에 어떤 유무 또는 어떤 중요한 증거가 있는지는 피해자만큼 사실 잘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사실 피해자가 어떻게 준비해서 이 경찰이 또 어떤 검사가 수사를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그거를 제시를 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도 해서 요즘은 고소대리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대리인을 선임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좀 법률 그런 논리에 맞게 그렇게 구성을 해서 고소장을 내는 경우가 종종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일선 경찰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 고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사건을 처리하기 훨씬 쉽다. 왜냐면은 뭐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그 분야만의 언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디자인 업계다, 미술 업계다, 그럼 그들만의 언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형사사건 아니 이런 법률 세계에서도 법의 언어가 있는데 일반인은 그 언어를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르거든요. 뭐가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내가 피해자로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소 대리인이 선임되어서 법의 언어로서 경찰이 이해하기 좋게끔 사건을 만들어주면은 훨씬 더 수사에 도움이 되는 거죠.